2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현상 1.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의 팡파르 누구나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자본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소위 AI 혁명, 즉 인공지능 혁명의 팡파르를 연일 요란하게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 요란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서 호기심뿐 아니라 공포심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의 정체는 무엇일까? 순전히 그 기술적 성격만으로 판단하자면 그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극소전자혁명 및 디지털 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에서 질적으로 비약한 현대 과학기술혁명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즉 디지털 혁명의 고도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 그리고 이 정보통신기술의 제조업과의 융합이라는 측면이 그 주요 특징이며 그것은 메모리, 비메모리 칩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하드웨어의 발전, 고도화뿐 아니라 새로운 소재 및 특히 각종 센서의 개발 발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일체화되어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명이다. 이러한 과학기술혁명의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의의는 특히 그것이 재화의 생산 과정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인 바 과거 극소전자혁명 및 디지털혁명이 생산 과정에서의 이른바 생산력, 특히 직접적 생산 과정의 부분적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다면 현재의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은 생산 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나아가 재생산 과정 전반의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바로 이 생산 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즉 재생산 과정 전반의 무인화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의 핵심인 것이다. 생산 과정의 사실상의 전면적인 자동화, 즉 재생산 과정 전반의 무인화,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일인가. 모든 인간이 노동의 고로부터 해방되어 타고난 자질과 개성을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터이니 말이다.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의 빵빠르로 울리면서 자본이 넌지시 선전하는 신세계도 바로 그러한 세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은 노동의 고로부터의 해방을 반가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실업. 실제로 실업은 현재 공황의 발발하기 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해 왔고 갈수록 악화되어 왔다. 완전 실업의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소위 비정규직 혹은 불완전 취업의 형태로서 신자유주의 자본이 노래 부르는 이른바 노동의 유연성이란 것도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고 불러다 쓰고 불필요하면 언제고 내다버리는 고용의 유연성인데 이는 바로 무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크게 뒷받침되고 있다. 대역병이 발생한 이후의 대실업 사태, 예컨대 미국에서는 역병 발생 4주 만에 실업자가 2200만 명이나 발생했다는 등의 대실업 사태도 그 대부분은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의 성과로서 조만간 발생할 사태가 대역병이라는 계기를 맞아 그리고 그것을 절호의 핑계로 삼아 급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널리 알려진 예를 하나 상기해 보면 세계적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9월부터 독일 안스바흐에서 스피드 팩토리를 시범 가동 중이다. 1993년 공장을 모두 해외로 이전한 지 23년 만에 다시 독일 내 생산을 시작한 것,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할 예정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아디다스의 유턴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스피드 팩토리의 상주 인력은 단 10명. 핵심 공정은 컴퓨터와 3차원 3D 프린터, 로봇 12대가 책임진다.
공장은 돌아왔지만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산업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구조까지 180도 뒤바뀐 것이다. 드론을 통한 무인 택배도 곧 시도된다.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연간 50만 켤레를 생산하려면 600명 이상의 직공을 써야 했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의 생산량을 연간 100만 켤레로 늘리는 한편 모든 공장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독일로 들여올 계획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물론 아디다스와 같은 수준의 자동화 생산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문들과 공장들에서 이미 크게 진척되어 있고 그 보편화도 다만 시간 문제일 뿐이다. 무수한 자료들 가운데 다음 몇 개만을 보기로 하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10년 안에 1,800만 명 넘는 사람이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다는 정부기관의 첫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기술에 따른 일자리 잠식 효과가 관리직 등 고소득층보다 단순 노무직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양극화 문제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각 직종에 대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25년 고용의 위협을 받는 이는 1,800만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에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 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4차 산업혁명 여파로 앞으로 10년 후 국내 일자리 2개 가운데 하나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전공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의 52%가 10년 정도 후 로봇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에 속했다. 고위험 직업군은 인간의 노동이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비율이 0.7에서 1인 직업을 말한다. 업종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비율을 보면 운수업 81.3% 가장 높았고 이어서 소매업은 81.1%, 금융보험업 78.9% 등 순이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2.2%,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18.7% 등은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판매 종사자는 AI 로봇이 인간을 100% 대체할 것으로 예측됐다. 장치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는 93.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2.9%, 단순 노무 종사자 73.7% 등도 대체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0.9%는 대체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관리직은 8.6%, 서비스 종사자는 24.1% 등도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 무인 매장, 무인 공장, 무인 운전.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자동화 기술은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우리 삶 속으로 거침없이 행진하고 있다. AI 로봇이 블루칼라업 급속 대체, 미 일자리 30% 사라질 수도. 올해는 무인 노동시대 원년. 모두 다 수년 전의 자료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대역병을 계기, 핑계로 오늘날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업 사태가 사실은 모두 제4차 산업혁명, AI 혁명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기초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실업 사태의 원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의, 자본의 전투적 극우적 대변자인 조선일보는 이 대역병이 극복되더라도
로봇에 뺏긴 일자리는 안 돌아온다고 앞으로도 로봇의 인력 대체 지속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팬데믹이 끝났다고 로봇에 넘어간 일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데 큰 돈을 투자한 기업이 다시 직원을 뽑을 리도 없고 비접촉 방식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굳이 사람의 개입을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동화가 그렇듯 비접촉 방식의 확산 이면에는 직업을 잃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한다. 많은 비접촉 자동화 기술의 논의가 무상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비접촉 자동화 기술의 논의가 무상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의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야.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논의를 그렇게 하는 고매한 분들의 역사관의 표출일 뿐이고 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 인간을 노동의 고로부터 해방시키는 혁명은 그 성과가 어떤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본성상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전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한다고 하는 데에 기초하고 있는데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가에 의해서 사적으로, 즉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는 위에 인용한 자료들도 증언하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생산수단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노동수단이 노동자를 타도하기 때문이다. 즉, 기계장치가 개량될 때마다 자본은 더욱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항변이 제기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 이후 공장의 취업 노동자 수는 증대해 오지 않았는가 하고 이에 대해서 막스는 우선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공장 노동자 수의 증대는 공장에 투하되는 총자본이 훨씬 더 빠른 비율로 증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지 산업순환의 간조기와 만조기의 내부에서만 실현된다. 게다가 이 과정은 때로는 잠재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하고 때로는 실제로 노동자를 축출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중단된다. 기계경영에서의 이러한 질적 변화는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공장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신참자의 새로운 유입에 대하여 그 문을 닫아버리는데 반면에 공장들이 단순한 량적인 확장은 내던져진 노동자들 외에 새로운 보충 인원까지도 삼켜버린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방출, 흡인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이 경우 모집되는 노동자들의 성과 연령, 숙련은 부단히 변동한다. 그러고 나서는 근래의 상황이니만큼 여러 기회에 인용하게 되는 명제이지만 막스는 다음과 같이 언명한다. 임금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는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요구임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즉 국민 전체로 하여금 실제로 보다 적은 시간에 총 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산력의 발전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인바. 왜냐하면 그것은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한계가 나타나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결코 생산력의 발전이나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시점에서 그 발전과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 자본이 연일 빵빠르를 터트리고 있는 저 제4차 산업혁명 혹은 AI 혁명이야말로 바로 막스가 말하는 노동자의 절대수를 줄이는, 즉 국민 전체로 하여금 실제로 보다 적은 시간에 총 생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생산력의 발전, 인구의 다수를 용도 폐기하는 생산력의 발전, 그리하여 혁명을 불러일으킬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런가. 자본도 분명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는 않지만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는 오늘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데올로기들도 닥쳐올 실업 문제 혹은 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업 대란에 대한 진한 공포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분명하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설령 그들이 가는 길이 죽음으로의 길임을 뻔히 안다고 하더라도 가던 길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에서의 대부분의 생산기술의 발전이 그렇듯이 이 과학기술혁명도 잉여노동에 대한 한없는 탐욕과 특히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막스는 다음 가치도 언명하고 있다. 공장제도의 엄청난 돌발적인 팽창 가능성과 세계 시장에의 그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의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그를 시장의 수축과 함께 마비 상태가 나타난다. 산업활동은 중위의 화랑, 번영, 과잉 생산, 공황 및 침체라는 일련의 시기들로 전환된다. 기계 경영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그리고 그와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에 가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순환의 이러한 시기 변동과 더불어 통상적으로 된다. 번영기를 제외하면 시장에서의 각자의 몫을 둘러싼 극히 격렬한 투쟁이 자본가들 사이에 미친 듯이 벌어진다. 이 몫은 생산물이 얼마나 싼가에 정비례한다. 이 때문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개량된 기계장치와 새로운 생산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경쟁 외에 임금을 노동력이 가치 아래로 강제로 내리누름으로써 상품을 싸게 하려고 열망하는 시점이 매번 나타난다. 예컨대 역시 예의 조선일보가 무인 자동화는 선택 아닌 생존 문제 운운하고 나서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그 경쟁이라는 외적 강제에 압도되어서다. 현재의 대공황이 이른바 코로나 대공황이 아니라 미필적으로 야기된 열병적인 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수축과 마비 상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시장에서의 각자의 몫을 둘러싸고 자본가들 사이에 미친 듯이 벌어지는 투쟁과 경쟁, 즉 노동력을 대체하는 개량된 기계장치와 새로운 생산 방법들을 사용하는 데에서의 경쟁은 전반적 과잉 생산의 시대, 전반적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 더욱더 미친 듯이 더욱더 가속도적으로 벌어져 왔고 벌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및 AI 혁명이라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을 용도 폐기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명운이 사실상 경각에 달려있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전쟁을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체제와 존망을 같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다. 2. 더욱더 소란스러워지고 있는 세계. 체제 위기의 심화는 한편에서는 국가 간, 블록 간의 대립, 갈등으로 표출되어 국제적 긴장을 조성고조시키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형태의 계급투쟁을 유발하고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즉 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근래의 대표적인 국가 간, 블록 간 갈등을 보자면 중동 지역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주지하는 것처럼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과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특히 정보제 관세 갈등,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이들 대립과 갈등을 일반적으로 패권 다툼으로 해설하고 있고 또 대체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초에는 당연히 서로가 원인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면서 갈수록 증폭되어 전개되어 온 시장을 위한 투쟁과 전반적인 과잉 생산이 놓여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다소 독특한 성격의 지역 혹은 국가 간의 문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곳은 유럽연합, 특히 프랑스를 포함한 남부 유럽일 것이다. 최근의 소위 블랙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럽연합 자체가 국가 간 계급 간 이해의 충돌이 착종하는 복잡한 모순 덩어리인데다 그 중에서도 소위 유로존, 즉 공통의 통화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은 그들 모순이 더욱 증폭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말하자면 통화 주권과 재정 정책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역인데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남부 국가들과 독일을 위시한 북부 국가들 사이에 경제력, 생산력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대체로 갈수록 독일을 위시한 북부 국가들이 남부 국가들의 부를 흡취해 감으로써 남부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모순을 격화시키고 그에 따라 계급 계층 간의 정치적 대립, 투쟁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남부 국가들에서의 지난 2010년, 2011년의 재정위기 사태 이래 이미 보고 있는 그대로다. 이번에 대역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고 있는 것도 유럽연합, 특히 유로존의 성격, 그 모순과 결코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들 지역의 정치적 대립, 계급투쟁이 향후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전할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대역병이 발발하기 전부터 전개되어 온 여러 국가 간, 블록 간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 그것은 자칫 새로운 대전으로 전화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이러한 비극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사회 세력, 그것은 오직 과학적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계급, 즉 노동자 국제주의로 무장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부르주아 국가주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투항하거나 그와 야합하지 않고 부르주아지가 저지르는 무한한 전쟁을 혁명의 내전으로 전환하는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에 충실하고 철저한 망국의 노동자 계급뿐이다. 철저한 망국의 노동자 계급뿐이다.